시작하겠습니다. 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소개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병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저랑 아시는 분들은 한 10년 동안 바뀌었지만 강의랑 상담 일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뭐 사회초년생들 강의랑 이제 그리고 기업 강의 이런 것들을 좀 다니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강의가 끝나면 원하시는 것들이 꼭 생기시고, 오늘도 이제 저번 토요일에 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따로 외부에서 자리를 가질까 하다가 외부로 가는 순간 절반 정도는 좀 어색하셔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 끝나면 Q&A 시간을 좀 가질 거고, 궁금하신 것들을 좀 자유롭게 주제 상관없이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든지, 이건 아마 다우기술인가 키움증권 거기서, 키움이네요. 키움에서 강의를 했던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을 좀 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주식을 너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카페를 열었죠. 그래서 과제를 같이 수행하면서 그때 한 500분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랑 3년, 4년 하신 분이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주식 클래스를 따로 운영해야겠다 해서 지금 아마 한 20기, 19기 정도 운영하고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새해 들어가지고 리뉴얼해서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외 말고도 뭐 경제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 세무 전문가 과정에서 이제 상속증여 관련한 것들, 뭐 연말정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외 기업 강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들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여기 클래스 101 때부터 같이 뵀던 분도 계실 거고, 이때 전체 1등 하신 분이 주원규라는 분 아세요? 신사임당이라는 분이 이제 전체 1등이었고, 제가 어떤 분야에서 1등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됐고요. 말고도 이제 와디즈랑 뭐 기타 등등의 강의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2024년이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수술이 많이 밀리신 분들이 실제로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사태도 있었죠. 큐텐, 티몬, UMF 관련해서 이제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야기했던 것 같고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하이브 미니진 사태도 있었고, 실제로 나왔죠? 그 소속사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뭔지 아시나요?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 관련해서 학생들이 시위했던 순간도 있었고요. 좋은 일도 있었어요. 프로야구가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혹시 야구 보시는 분 있나요? 누가 우승했는지 아세요? 맞아요. 기아가 우승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야구를 안 봅니다. 기아가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나 더 좋은 일이 있네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1월인가? 뭐, 그래, 연말이어가지고, 이제 거의 좋은 일들로 잘 끝나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때 영국에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그때 정확하게 대영박물관이라는 데 있었는데, 이제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역사적인.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계엄이 터졌다고 카톡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인 줄 알았죠, 당연히. 이제 해외에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이제 총을 맞으셨지만 대선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이제 내년에 행보를 이어가실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다사다난을 했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게 제일 컸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일 컸다고 봐요.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만을 찍었어요, 2만. 나스닥이 20년 전에 비해서 몇 프로 올랐을까요? 네, 맞추시면 뭐라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몇 프로 올랐을까요? 20년,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르겠죠. 974% 올랐습니다. 한 10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금 예금했으면 1년에 2%씩 10년 하면 20%고요. 나스닥 했으면 10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럼 코스닥은 23년 동안 몇 프로 올랐을까요?
마이너스 6.7%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증시 차이인 것 같고요. S&P도 6천을 처음 찍었죠. 저 6천을 갈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진짜 찍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원래 4,800이 최고점이었는데 6천까지 가볍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S&P 500은 뭐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미국의 대형주 500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이 주가 평균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미국이 그냥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속상하죠. 전 자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국을 매매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점을 쭉 따라가면 2017년 뭐 그쯤 나올 겁니다. 2015년, 17, 8년 이쯤 나올 텐데 저 때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되고요. 근데 저 때가 또 신기하게 트럼프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러우 전쟁, 이때가 코로나. 지금 뭔가요? 서울에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내가 주식 투자자를 하는데 S&P 500,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할 거냐, 우리나라에 투자할 거냐. 정답이 있을까요? 뭐 그래프만 보면 이게 정답일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S&P가 지금 6,700이 예상치의 최고인데 6,700을 가도 여러분들이 버는 수익률이 10%예요. 뭐 많이 버는 걸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 10%를 먹는 거에 대한 기대값 대비 하락하는 건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락이 더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사자, 목돈을 빡 투입하자라고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무섭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코스피를 투자해야겠다. 여기가 지금 저점이니까 이곳에 왜냐면 또 지지도 잘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쯤에서 뭐 가끔 뚫리지만 지지를 잘 받고 있으니까 이때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한 2달 사이에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이 분명히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 저점 매수냐, 이때 불탁이냐, 고점 매수냐, 그거는 이제 정답은 없지만 제 견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사실 듣고 싶어요. 그때 토요일에도 의견이 진짜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1년 동안의 정신이 됐습니다. 7월까지는 올랐다가 상고하저라고 하죠. 초반에 올랐다가 하반기에 빠지는 형태를 좀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론만 얘기 드리면 아마 한동안은 뭐 지금 당장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외국인들이 3개월 동안 우리 주식을 얼마나 팔았나 봤습니다. 얼마 팔았을까요? 13조 팔았어요. 13조. 어마무시하게 팔은 거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팔 수 있는 물량은 거의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분들이 투자자라서 잘 팔았어요. 왜 잘 팔았냐? 잘 팔았을까요?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시로 떨어진 건 떨어진 건데 환율 때문에 박살났어요. 환율이 지금 1,300원에서 1,460원까지 올랐어요. 1년 동안. 그 환율이 올랐다는 뜻은 내가 주가가 동일해도 외국인 입장에선 손해를 보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 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실 잘 팔았다고 봐야 된다. 그분들 입장에서. 다행히도 우리 기금, 이거 뭘까요? 대표적인 기금 뭐 있죠? 그죠?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에서 많이 사줬죠. 하방을 많이 쳐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멀리 봐볼까요? 저는 제가 아마 몇몇 상담하신 분들한테 했던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많이 키우려고 한다면 저는 10년 안에 승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년 넘어가면 다른 세상일 겁니다. 2035년이겠죠? 그때부터는 우리의 자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부동산이 됐든 뭐 특정 자산들은 올라가겠지만 주식이 됐든.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이 특히 코스피만 해도 빠지면 사주는 거거든요. 얘네가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뭐 해야 되죠?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방도 없겠죠. 그러니까 받쳐줄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코스피를 진짜 초장기적으로 본다.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 없지만 가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알리고 싶어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결론, 국내 증시가 이제 거래대금이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거래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어떤 인플루언서라는 넷플릭스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냐면 좋아요 받기, 싫어요 받기 막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형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분입니다. 이 친구라고 할 뻔했네요. 누구시죠? 파월입니다. 파월. 파월 의장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서 천천히 볼게요. 자, 일단은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미국이 한번 내렸는데 이거 거의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금리는 내가 재테크를 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나라 금리를 모른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의 모든 거를 시작을 해요. 기준금리가 4.5%고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4.5고 한국이 3%예요. 자, 미국이 선진국인가요? 우리나라 선진국인가요? 미국이 선진국이죠. 그럼 금리가 어디가 더 높아야 될까요? 원래 우리나라가 높아야죠. 원래 우리나라 훨씬 높아야 돼요. 근데 역전된 지가 이제 꽤 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더 성장을 못해요. 미국의 성장을 훨씬 더 잘하고. 금리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내리고 있어요. 제가 금리 이제 인하할 거라고 이번 년 내내 말했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내렸죠. 그럼 이 뒤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기준금리를 이제 한 번 더 내릴 거거든요. 뭐 미국도 내리긴 하겠죠. 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자로서 판단하고 어떤 걸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경제 클래스를 들으신 분들은 이걸 꼭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 클래스에서 배울 때 이 금리라는 거를 내린다고 할 때 언제 어느 지표를 보고 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내릴까요? 어떤 자연스러워 뭐 자유롭게 하세요. 물가. 그쵸 그쵸 맞습니다. 물가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물가를 봅니다. 물가. 그 물가를 두 개로 나눠요.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CPI, 두 번째 뭐죠? PC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CPI 얘기 안 하고 PC만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신 거 딱 하나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면 무조건 PC. 무조건 PC예요. PC를 보고 연준이 이 물가에 따라서 정하고 지금 연준은 물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원래 고용지표예요. 실업률이나 뭐 청구율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고용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은 물가에 엄청 집중해 있는 상황. 그 중에서 그걸 PC라고 한다는 건데 PC가 뭐냐면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 소비 지출, CPI는 뭐죠? 소비자 구매 지수라고 외우면 뉴스에 그렇게 친절하게 안 나와요. 그냥 CPI, PC로 나옵니다. 통일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이 왜 제가 외우라고 하냐면 뉴스에서 PC로 나오면 물가와 관련된 지표구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쉬워요. 물가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점심값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점심 먹었는데 쌀국수가 얼마였게요? 13,000원이에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 물가가 PC 기준으로 작년에 매달 5%씩 올랐어요. 매달. 자, 여러분들 연봉이 매달 5%씩 오르는 분이 계세요. 있으면 부럽습니다. 1년에 5% 오르면 다행이죠. 매달 5%씩 물가가 올랐어요. 이거 잡아야 돼요? 잡으면 안 돼요? 잡아야죠. 물가를 잡으려면 뭘 하는 겁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은 겁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외우세요. 물가를 잡으려면,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0%에서 5.5까지 오르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쭉 올려서 물가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에서 3%까지 떨어지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물가가 딱 2%대예요. 그래서 물가 잡았다 하고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한 게 이번 연구.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정확하게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저 뒤에 설명할 거라. 이런 거예요. 예측치를 냅니다. 예측치를 2.8을 냈는데 실제가 2.8 나왔으면 부합한 겁니다. 예측치를 2.7을 냈는데 실제가 2.8 나왔으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물가가. 그래서 물가는 즉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지금 적절하게 통제 중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CPI를 잘 안 보는 게 뭐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결국 연준이 금리를 좌지우지할 때는 PC라는 지표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색하실 때나 뉴스 보실 때 PC를 좀 집중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PC가 어떻게 됐냐? 이거 그래프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측치랑 전망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2024년 9월에는 PC가 2.1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2025년에 동그라미 쳤는데 2024년 9월에는 세 달 전이죠. PC가 2.1 값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네.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릴 거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반대로 해볼게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는데 금리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셨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어요. 물가가 막 올라가는데 거기서 금리를 딱 내려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예? 더 올라가겠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대출받아서 끌어당기죠. 보통 그렇게 하시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집 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대출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대출을 막 받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여기서 금리까지 낮춰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사겠죠. 지금 집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일 보니까 금리가 0.5. 막 진짜 엉덩이 춤을 추면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겠죠. 똑같은 거.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물가가 더 안 잡혀. 봐야 되겠죠, 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걸 보고 금리를 내렸어야 됐는데 그게 24년 9월이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제가 이제 충격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갭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2.5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인플레가 안 잡혔네 하고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천천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천천히 하겠다. 지금 이 상태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다 끝납니다. 이거에 이제 파생되는 것 뿐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2024년 9월에는 물가 잡혔다. 금리 내리자. 투자 시장이 좋아했던 거죠. 금리를 내리면 주식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좋으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금리가 낮아야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12월에 가보니까 물가 안 잡혔네. 금리 못 내리겠다. 투자 시장의 기대감이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들이 다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지금 12월 20일 이후로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지만 금리가 이제 안 올라간다고 전제하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주식 입장에서 하락 요소가 되겠죠. 채권은요? 채권은 원래 반대로 가거든요. 주식의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금리가 인상되거나 동결돼 버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채권 시장도 하락 요소가 즉 이번 FOMC로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이 둘 다 불안해집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과 지금 미국 채권에 대한 얘기인데 미국이 불안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0배 정도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이번 FOMC 결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되는 체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금리를 원래는 이렇게 내리려고 했는데 천천히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좀 더 기울기가 완만하게. 그래서 뭐라고 했냐. 페드, 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년 전망이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의존하지는 않겠다. 뭐 확정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뭘 하는 것 뿐이냐면 We are going to let data가 결국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우린 데이터를 보고 하는 것뿐이다. 무슨 데이터를 봤죠? 물가. PC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거 어렵죠 죄송해요.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번역을 갖고 왔어요. 내년 연준금리는 오늘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거고 우리는 데이터에 반응할 뿐이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원래 4번의 인하였어요. 근데 2번의 인하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 뒤에서 나올 모든 얘기들의 그 기본값이 지금 이거에 달려 있어요. 좀 늦긴 한 것 같은데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달라졌냐? 일단 S&P 500이 3%가 빠진 날이 없었어요. 최근 동안 보시면 3%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두께로 빠진 걸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쫙 빠집니다. 이거는 왜 올랐나 하면 뭐 당연히 저점 매수 들어온 거겠죠. 이거는 근데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는 건지 뭐 기관인지 개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빠지긴 했다. 그러면 이 빠진 사람들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차트는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말고 한 100조를 가진 기관 투자자라고 봅시다. 이제 연말이에요, 연말. 연말이니까 내 기관 수익률을 정산하겠죠. 근데 이거 리스크가 생겨버렸네요, 그죠? 연준에서 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난 저기서 샀으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수익권이죠. 떨어졌어도. 그럼 이때 안전하게 팔고 갈까요? 더 들고 갈까요? 무조건 일정 부분은 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팔고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겠죠. 적절하게 시장이 어느 쪽으로 튀는지를 보고 정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씨, 이거 저점이다. 야, 이거 엔비디아 무조건 사야 돼, 지금.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투자자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아마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지금 사야 되냐? 모르죠.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제가 기관 투자자고 제가 실제로 투자자여도 이 시점에 몰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이 순간에 여기서 이 저점 매수하는 거는 미국을 그냥 믿는 거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믿는 건데 저라면 좀 더 기다리거나 적립식으로 매달 사는 거 정도 혹은 뭐 20년, 30년 뒤에 정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돈을 투자한다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시장 환경에서 너무 자신 있게 이거 10% 먹으려고 몰빵하시는 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당연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뭐 했을까요? 딱 연준이 파월이 발표했겠죠. 이렇게 가는 거. 뭐 이걸 분봉으로 본 거예요. 그 날을 분봉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집중하셔서 저랑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가 아니고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죠. 계속 이렇게 연습하셔요.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론적으로는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왜 시장은 사는 거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입이잖아요. 투자 공부하는 초입인데 이론과 반대로 갔어요. 원래 올랐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바보인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 이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저점이다. 이것이 왜 다 팔지? 이거 공짜 아니? 하고 이제 삼성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FOMC의 결과를 가지고 미국이라는 시장이 1년 동안 중에는 가장 큰 하락폭을 했다는 건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무시해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하지만 역시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섭지 않아요. 일단 삽니다. 몰라요. 환율이 높은데 환율이 1440원, 50원, 60원이 가도 그들은 사요. 그래서 그 미국 결제 금액은 가장 높다고 하고요.
국내 이제 코스닥에 대한 거래대금 신용장부 이런 거는 그 옛날 우리 맨 처음 주식시장 했을 때 19년 정도? 그때와 이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주식 그럼 사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S&P 500 기준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요즘 딱 그 핫한 종목이 딱 세 개 있어요. 뭐 더 많지만, 이 세 개 말고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알 일이 없는데, 뭘까요? 이거 세 개 다 맞추면 제가 사랑을 드릴게요. 아, 너무 유명한 거, 그거 아시는 거예요. 엔비디아 빼고. 그죠? 테슬라 무조건. 또, 반도체 하나. 단독방을 이래서 보셔야 돼요. 무조건 브로드컴이죠.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 무조건 주가가 이번 다음 년에 무조건 높을 겁니다. 엔비디아에 올라가는 속도보다 브로드컴이 물론 떨어지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또 뭐 있을까요? 마지막 팔란티어가 있죠. 이 세 가지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으면 걔네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그 투자자가 던지겠다고 하면 유동성 있는 주식부터 빨리빨리 팔아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을 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발 부탁인데 이 강의 끝나고 그 세 개 종목 산 다음에 떨어졌네요 하면 이제 전 정말 화가 나요. 매수 추천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분석하는 건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죄송해요. 1464원인가요? 더 바뀌었어요. 진짜 1,500원 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너무 빨라서 1,500원 가면 근데 국내 주식 진짜 살만합니다. 왜냐면 국내 주식 시장 딱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안정화 될 테니까. 떨어지기만 해도 수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달러에 대한 얘기, 금리에 대한 얘기, 채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미국채입니다. 다시 미국채. 미국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드리려고 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 국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의 채권 채무할 때 그건데 내가 미국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 돈을 미국한테 돌려주면 미국이 얼마의 금리를 매겨준다고요? 지금 기준으로 4.5 정도를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높나요, 낮나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년 만에 이런 채권 금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오는 채권 금리라고 하는 채권 투자가 가능한 지 20년 만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채를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뭐냐 이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채권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이 이론을 이해합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간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건데 반대로 해볼게요. 예금을 계속 갖다 대서 비유를 할 건데 예금이 10%에서 20%로 올랐어요. 예금 금리가. 그럼 내가 받는 예금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10%에서 20% 올랐으니까 예금에 내가 받는 가격도 올라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채권은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왜 반대인지를 얘기를 해봅시다. 똑같은 예시로 들 건데 그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예금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정금리가 안 되는, 두 번째로는 해약이 안 되는, 세 번째로는 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팔고 지금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8%짜리 적금 상품이 나와서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웬걸 20%짜리가 다음날 생겼어요. 8%짜리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그럼 이걸 팔아야 돼, 해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혹시 제 8%짜리 사주실래요? 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20%할 테니까 8%를 가지라고 주면 살까요? 절대 안 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8%를 들고 있자니 가만히 있어도 12%를 손해보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1000만 원짜리 예금을 900으로 낮추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만 원짜리 8%를 내가 예금을 가입했던 건 만기 때 결국 108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20% 수익이기 때문에 제가 이 20% 수익만 맞춰주면 돼요. 그럼 제 100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아요? 900에 팔면 9 곱하기 2에서 18이죠. 900만 원 20%에서 1080만 원을 그대로 기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900만 원만 주면. 그럼 어차피 둘 다 그 B 입장에서 내가 지금 신규 투자자로 20%를 얻나? 얘 걸 싸게 사가지고 20%를 얻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할 수 있겠죠. 이제 결론은 뭐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진다. 시장 관념에 따라서. 이게 다른 데서 배우면 할인하는 개념이어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거 다 맞는 말인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거래되려면 금리가 오르면 가격을 떨어뜨려서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건데 여태까지는 그럼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가격이 제가 5.5까지 올랐다 했죠.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쭉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이제 내린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았던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플러스 하나만 더.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채권의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한다고 전제했는데 내가 만약에 1년짜리 예금했으면 1년만 12% 손해본 건데 20년 했으면 어때요? 20년 동안 손해보는 거죠. 고정금리라는 전제하에. 그쵸? 금리가 상승하면 장기채와 단기채 중에 뭐가 더 불리해요? 장기적으로 계약을 건 사람이 월등히 불리하죠. 그래서 장기채 가격이 단기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장기채가 여태까지는 더 안 좋았겠죠.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빠지는데 이 채권 중에서 단기채로 했냐 장기채로 했냐 했을 때 금리가 오를 때 장기채 산 사람의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손해율이 클 테니까. 정확하게 이해 못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실물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했으면 기존 채권자들 모두 손해를 봤고요. 국채금리, 기준금리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냥 지금은. 다른 거지만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중에서도 장기 채권, 10년물 이상의 채권들이 만기가 10년 이상인 것들이 다 손해가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5였어요. 0.5. 0.5였는데 4.9까지 오르 금리가 900% 올랐으니까 박살이 났겠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179불짜리, 저 때가 금리가 제일 낮았을 때. 저 때부터 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쭉 빠지죠. 얼마까지 빠지냐면 82불까지 빠지고. 179불짜리가 82불이에요. 자, 여러분들 미국 망해요, 안 망해요? 거의 안 망하지 않을까요? 그죠? 미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진작에 망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 179불에서 82불, 미국채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우리가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할 때 미국 국채를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 드는데 그런 안전한 자산이 마이너스 60%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거는 20년물 채권입니다. 미국의 20년물 채권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제 등락이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FOMC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179불에서 지금 한 88불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내 시드를, 내 돈을 어디에 투입할 건데 미국 증시에 100% 투자할 거냐, 여기에 100% 투자할 거냐 해서 한번 갈릴 거고요. 여기에 50%, 여기에 50%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달라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지금 채권이 빠져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안정성이, 여러분 안정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안정성적으로도 수익성적으로도 채권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형성을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만 손해보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 빠지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가급적 채권을 넣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조건 유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그때 혹시 질문 나오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 ETF를 이제 해외 주식 검색창에 TLT라고 치시면 나오죠. TLT라고 합니다. TLT. 해외 주식 검색창에 TLT라고 ETF 형태로 미국의 20년물 채권을 살 수 있는. 여기서 지금 뭐 ETF가 뭐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따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자, 근데 TLT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저걸 못 삽니다. 근데 이제 야수가 나는 이제 가슴에 사자 한 마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TMF라고 있어요. TMF. 저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불 3x 그러니까 3 곱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3배를 쓰는 거. TLT가 1% 오르면 얘는 3% 오른다고 보시면 쉽게. 그래서 얘는 582불짜리가 38불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서 투자하는 사람은 그냥 전재산 날라갔다고 보시면. TMF는 엄청나게 고위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삶이 막 무료하다. 긴장감이 좀 없다. 나는 좀 더 일에 대한 동력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TMF도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말한 건 이제 ETF인데 제가 장외 채권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ETF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단순합니다. 그리고 편해요. 근데 가급적 저는 장외 채권을 시드가 있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당당히 말씀, 어차피 이걸 하시는 거랑 저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슨 느낌이냐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ETF, TLT로 투자하시거나 장내 채권을 사시거나 장외 채권을 사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TLT 방금 설명드렸고요. ETF 해외 주식 검색창에 치시면 되고요. 장내 채권의 채권은 보통 좋은 채권은 아니에요. 왜냐면 남은 것들을 거기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장외 채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랑 20년 정도 거래하신 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이 좋은 채권 소개해줘라고 했을 때 제가 좋은 채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4.9가 제일 높았다 치면 4.9의 금리에 나온 채권을 드렸겠죠. 그럼 그 채권을 가진 분이 평생 이걸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현금화해야 되잖아요. 뭐 집을 산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니까. 나 이거 팔 거야 했을 때 이제 팔았는데 이걸 팔려면 사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 아는 고객 A와 내가 아는 고객 B를 연결해서 거래시킵니다. 이게 장외채권. 그래서 좋은 채권은 장외에서 거래되다가 남으면 장내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예외 사항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약간 보유주기식으로 장내 채권을 이렇게 형성하지만 가급적 장외 채권을 사시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채권의 가격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LT에서 여러분들이 90불에서 100불을 먹으면 약 10% 먹죠. 90불에서 100불에 팔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죠. 무슨 세금이 나오죠?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나오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해외 주식이니까. 근데 장외 채권은 이 가격 폭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월등히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시면 크실수록 무조건 채권이 유리해요.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뭐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뒤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시드가 커졌을 때는 TLT 이런 ETF도 좋지만 장외 채권을 PB분이 있어야죠. 증권사의 어떤 분들을 활용하셔야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거가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단톡방에 PB분이 계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도 계속 나오고 가격 차이도 얻을 수 있는데 가격에 대한 수익률이 미과세입니다. 저도 이거 할 때마다 막 너무 사기꾼 같지 않아요? 투자 상품 홍보하는 것 같아요.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상품이에요. 그냥 이런 장외 채권의 형식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오늘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외 채권에 대한 순매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여러분들 말고는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 특히 장기채가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금리 천천히 인하하겠다 했죠. 트럼프가 국채 발행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원래는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던 건데
지금 이제 기대감이 좀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회수한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적립식으로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적립식으로 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목돈을 넣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사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TLT라면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 상승인데 리스크는 거의 뭐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로우 리스크고 리턴은 한 미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외 채권 시에는 차익에 대한 비과세 효과. 물론 이제 배당 이자 받거나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되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개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제가 2024년 7월인가 쓴 글이에요. 거기서 몇 개만 뽑아왔는데 같이 그냥 속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상승기 때 소액을 투자하고 하락기 때 거액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투자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상승기 때는 조금씩 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삘이 오른 날이 있어요. 야, 이거 오늘이다 하고 이제 크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보통 시작이죠. 이 시기는 마치 시스템처럼 비껴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자신감 있게 거액을 주고 샀다면 내가 주변 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 주변엔 지금 누가 봐도 엔비디아를 이제서야 보유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반도체를 얘기한 게 2023년 7월인데 2024년 6월에 반도체를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투자는 시기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래 제가 뭐라 썼냐면 투자는 뭘 사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투자는 언제 사느냐도 엄청 중요해요. 같은 거를 언제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뭘 사냐에 계속 집중하지 마시고 뭐 테슬라를 사야 되나요? 이런 시기적인 질문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생각대로 주식은 언제든지 오를 수 있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연히 반대로 떨어질 확률도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질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주식, 이제 차트 강의 배우신 분들은 알겠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어떤 분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수십 번의 매수 매도를 하죠. 오를 거야. 세상이 바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도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맘때 작년이죠. 재작년이네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 414달러까지 오른 테슬라가 100달러까지 밀렸고요. 그에 관련된 전기차 기업은 마이너스 90%씩 빠졌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모든 주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때 하락하기 시작했고 무서운데 이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해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종목들이 살 종목들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부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잃지 않고 잘 지키는 투자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7월 22일 날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제가 저번 주에 500만 원 잃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 지인분인데 리스크 관리가 좀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저 오래 봤지만 그냥 주변에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떠올려 볼까요? 뭐 직장 옆자리 동료에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자기한테 1,000만 원을 맡기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가 막힌 투자처를 알고 있다고 1,000만 원을 맡기라고 합니다. 하실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 잘 알지 않아요? 그분이 어디쯤에 사는지 뭐 알아내면 주소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돈을 안 맡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투자 우리가 하는 기업들 채권은 더 그러겠죠. 그리고 내 친구가 나랑 안 맞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안 맞는 친구가 내일 당장 변할 수 있을까요? 내 입맛에 맞춰서. 어렵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천천히 기다리는 거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투자가 사람이면 좀 더 신중하게 투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사고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코스피가 2,400, 2,300까지 내려온 이상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무조건 벌어요. 무조건 벌 수밖에 없어요.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딱 8시네요. 8시 5분까지만 쉬고 간단하게 Q&A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쪽 나가면 화장실이랑 문이 다 있으니까 8시 5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